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간밤에 FOMC라는 큰 산을 넘어섰는데요. 간밤에 파월풋 또는 페드풋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연준이 증시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짙은 상황 속에서 앞으로 연준이 어떤 스텝을 밟을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였는데요. 간밤에 FOMC를 둘러싼 주요 내용들 정리해보고 주요 종목 사항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압박하면서도 관세 정책을 계속 강행하고 있다 보니까 파월 입장에서는 이거 도대체 나보고 어쩌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것도 같았는데요. 아주 무난하게 소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3대 지수 종가 상황 열어보신다면 장 초반부터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으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3대 지수는 장중 고점을 경신하는 모양새가 연출이 됐습니다. 나스닥 지수 1.4%의 상승이었고요. S&P 500 지수는 1.1% 올려 세우면서 5,675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일단 FOMC 결과 예상대로 동결이었습니다. 만장일치로 4.25에서 4.5%를 유지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FOMC에서는 동결이 거의 100% 확정이었기 때문에 금리 결정 이외 모든 것들이 더 중요하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거든요. 성명서와 경제 전망,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주목받았던 이유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들 세세하게 하나씩 볼 건데요. 일단 파월 의장 기자회견 현장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At today's meeting, the committee decided to maintain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at 4.25% to 4.5%. Looking ahead, the new administration is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significant policy changes in 4 distinct areas: trade, immigration, fiscal policy, and regulation. It is the net effect of these policy changes that will matter for the economy and for the path of monetary policy. In considering the extent and timing of additional adjustments to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the committee will assess incoming data, the evolving outlook, and the balance of risks. We do not need to be in a hurry to adjust our policy stance, and we are well positioned to wait for greater clarity. 우선 이번 성명서상에서의 변화 내용을 보겠습니다. 연준이 현재 경기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가 그 부분이 담겨 있고요. 핵심은 언제나 이 첫 번째 문장에 압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초미의 관심사가 지금 경기에 대한 진단을 바꿀 것인가 그 여부였는데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지금 경제 활동이 견고한 속도로 확장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키워드별로 묶어서 본다면 실업률은 안정화됐고 노동시장은 견고한 한편 인플레이션은 다소 상승한 상황이다. 이렇게 포인트가 잡혀 있었습니다. 최근에 소비 심리 지표들이 크게 하락을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장이 조금 뉘앙스가 바뀌지 않을까 생각했던 시장은 여기서 1차로 안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문장에서 조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기존에는 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리스크가 대체로 균형 잡혀 있다라고 표현을 이전에는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 부분이 통째로 날아가고 경제 전망 불확실성이 증대됐다 이렇게 대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절묘한 포인트가 만약에 고용이라는 이 키워드에 포커스를 맞춰서 고용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다. 그랬다면 침체 우려를 부상시켰을 것이고요.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커졌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 긴축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키웠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 그 두 가지 시장이 민감할 만한 키워드들을 없애버림으로써 시장의 충격을 방어했다. 이런 전략을 연준이 취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QT 축소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QT는 긴축의 한 가지 방법이죠. 연준이 보유한 국채나 MBS 만기가 도달했을 때 재투자하지 않고 그냥 소멸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무부로부터 받은 돈을 그대로 연준이 가지고 있는 거죠. 시중의 돈을 흡수하는 유동성 축소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축소의 규모를 줄이겠다라는 것이죠. 국채의 월 상환 한도를 기존의 250억 달러에서 이제는 50억 달러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유동
변동성을 줄이는 규모를 줄이겠다. 통화 완화적인 방향으로 가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준이 어느 정도 경기에 대해서 의식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었겠죠. 그 밖에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주요 Q&A들도 3가지 가장 중요했던 것들만 뽑아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물가에 대해서 지금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가 관세의 영향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관세가 일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것은 맞지만 정확한 영향을 구분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는 물가 상승 중에 어디까지가 관세 때문이고 어디까지가 비관세적인 요소 때문인지를 판별하기는 어렵다는 건데요. 만약에 대체적으로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일시적일 확률이 높다. 따라서 연준이 개입을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침체입니다. 최근 소비자 신뢰지수가 크게 하락을 했는데 연준이 이것에 대해 얼만큼 걱정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온 건데요. 이 설문조사 결과에서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는 것은 맞다라고 먼저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런 설문조사 혹은 심리 지표들이 실제 경제와 갖는 상관관계가 강하지는 않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가령 과거 사례를 보면 설문조사 결과는 부정적이어도 실제 소비나 지출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문조사에서는 경기 너무 안 좋아질 것 같아요 라고 답변을 했어도 자동차는 구매를 하고 이런 케이스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보다는 이런 센티먼털한 지표들보다는 연준이 더 주목하는 것은 하드 데이터인데 이렇게 고용과 소비, 투자를 보여주는 실제 경제 지표들은 견고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시장을 좀 달래주는 대목이기도 했고요. 이제 세 번째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번에 잠시 후 점도표를 통해서도 보시겠지만 연내 금리 인하 횟수 2차례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그렇게 경기 우려감이 번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2차례 인하 전망을 유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지금 연준은 이 2가지 고민 사이에서 굉장히 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약화하는 경기 그리고 잡히지 않는 물가이죠. GDP는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실업률은 소폭 증가를 예상하는 상황. 그런 가운데 올해 들어서 인플레이션 개선세가 둔화되고 있는 서로가 상충되는 상황입니다. 전자는 금리를 내려야 하는 요인이고 이 후자는 금리를 내리지 말아야 할 요인이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두 요인이 서로의 영향력을 상쇄시키면서 연내 2차례 인하 전망을 유지하게 됐다.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Q&A 내용까지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을 놀래키지 않으면서 잘 달래줬다. 이렇게 한 줄 평을 해볼 수가 있겠죠. 히트맵은 그 덕분에 이렇게 초록불을 장 막판까지 유지를 해줬습니다. 전날 동반 하락했던 대형 기술주들이 이날은 일제히 반등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GTC에서 차세대 칩을 공개했던 엔비디아가 1.8%의 강세, 브로드컴이 3.6% 특히나 아웃퍼폼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테슬라의 경우에는 5% 가까운 강세로 주도를 했습니다. 이 테슬라 이외에도 보시면 시클리컬 업종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오늘 2% 가까운 상승으로 11개 업종 중 가장 아웃퍼폼을 했거든요. 이 파월 의장이 지금 경기 상황에 대해서 그래도 괜찮다라고 진단을 해주자 경기 민감주들이 올랐다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요 기술주 이슈들 묶어서 확인해 봅니다. 테슬라 어제 마감 후에 들려왔던 소식이지요. 캘리포니아주로부터 운송사업자 허가를 따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로보택시 운행을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밖에도 캔터 피츠제럴드 측에서 투자 의견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한 점 역시도 투심을 받들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4.7% 뛰어오른 $235 선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엔비디아입니다. UBS 측에서 엔비디아를 포함한 AI 반도체주들 강하게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관세로 인한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2018년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강한 조정 이후에 결국에는 이 탄탄한 펀더멘털로 다시금 초점이 맞춰질 거라는 예상입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117.52달러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그 밖에 이슈에 따라서 움직였던 특징주 2개 더 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항공우주 기업이죠. 보잉입니다. 이 보잉의 주가가 간밤 이례적인 급등세를 나타냈는데 지난해 2단 안전사고와 대규모 파업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바가 있잖아요. 그런데 CFO가 이번 분기 들어서 현금 고갈 리스크가 완화됐고 또 공장 운영 상황이 개선됐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보잉의 주가는 6.8% 뛰어오르면서 172달러 선까지 회복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제약사입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죠. 이 미국 보건사회복지부가 HHS죠. HIV 관련 예산을 대폭 감축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길리어드는 HIV 예방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 회사이다 보니까 타격에 대한 우려감이 자리를 하고 있는 상황. 길리어드 주가 2.5% 밀려나면서 107.5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징 주까지 확인해 봤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 살펴봅니다. 네, 간밤에 FOMC에 대한 집중도가 상당히 높았던 가운데 매크로 한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연준 이슈를 많이 전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12대 0으로 기준금리 동결됐다라는 이야기 FOMC 데이터를 통해서 받아들었고요. 올해 기준금리는 2회 정도 인하할 것이다라는 기존의 전망을 유지하는 모습도 함께 드러냈죠. 그리고 미국의 2월 국채금리 아무래도 연준이 결정하는 이 기준금리에 상당히 크게 연동된다라고 하는 2년물 국채금리인데요. FOMC 직후에 일중 저점을 찍으면서 4.033% 형성되는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와 함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이 종전 협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지속적으로 뉴스들 나오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에너지 인프라 공격 중단 제안을 수용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기 때문에 종전 협상도 어느 정도는 계속해서 순항 중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준 인하 전망 유지 소식에 WTI 원유 선물 0.4%가량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67달러 선도 터치를 해냈죠. 자, 그렇다면 주요 종목 이슈들은 어땠을까요? 함께 들여다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정유사 CEO들과 회동한다라는 소식이 CNBC의 단독 보도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에너지 패권에 대한 대응을 논의한다라고 하는데 국내 LNG 관련주들 한 번 더 자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젠슨 왕 CEO 사실 주가 반응은 GTC 2025 이후에 그다지 좋지는 못했던 어제였는데 간밤에는 다시 한번 엔비디아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블랙웰 칩 주문에 메타의 주문분이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블랙웰 칩 주문은 한 350만 개, 360만 개가량으로 발표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상당히 과소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앞으로 엔비디아의 이 강력한 수요를 입증하는 발언들을 내놨죠. 자, 더불어서 딥시크에 대한 위기감보다도 중요한 것은 컴퓨팅 파워를 계속해서 우리가 확장해 나가는 것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했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간밤의 주가 상승 소식 체린 앵커가 앞서서 자세히 주었고요. 비트코인 관련한 이슈가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 안에서 SEC가 XRP, 우리가 리플이라고 이야기를 하던 알트코인인데요. XRP 소송을 철회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증권 관련한 논란이 사실상 종결되면서 XRP 가격도 급등하는 모습을 간밤 나타냈죠. 자, 그러면 연준의 간밤 여러 가지 경제 전망과 이야기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주요한 내용 살펴보시죠. 미국 뉴욕 증시는 연방준비제도의 3월 통화정책 회의 결과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나오면서 급등세로 전환했습니다. 연준은 이날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기준금리를 기존 4.25에서 4.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분기 말마다 공개하는 경제전망 예측 SAP에서 연준은 올해 말 기준금리를 3.9%로 예측함으로써 연말까지 0.25%포인트씩 두 차례 금리 인하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네, 연준 관련한 소식은 이 기자의
우리가 기사로 찾아보는 것이 제일 마음이 편한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바로 기사를 냈고요. 경제 전망이 어둡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그 안에 디테일들 덕분에 간밤의 주가 상승, 지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025년부터 2027년의 실질 성장 전망치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었던 분기 말마다 발표가 되는 S&P 데이터를 들여다보면요. 실질 GDP 12월 전망치보다 전반적으로 2025년에서 2027년까지 내려잡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장기 실질 GDP의 경우에는 1.8%로 동일하게 전망치를 내놨고요. 실업률의 경우에는 2025년에 12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가량 높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PCE 물가와 근원 PCE 물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2026년이라던가 2027년에는 큰 변화는 없는데 올해는 살짝 변동폭이 나타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S&P 데이터를 받아든 투자자들 점도표 중간값은 어떻게 나왔을까도 굉장히 큰 집중도를 보였습니다. 2025년에 전반적으로 3.875의 중간값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다만 이 중간값보다 위쪽에 점을 찍은 위원들의 수가 4명에서 8명으로 늘어났고요. 내려 찍은 위원들의 수는 4명에서 2명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2026년, 2027년 그리고 장기 중립금리 역시도 전반적으로는 유지인데요. 총 5회를 2027년까지 인하하겠다라는 기조입니다. 장기 중립금리가 3%로 유지가 되면은 이제 4회 연속으로 상향했던 흐름들이 정지되는 것인데 이러한 디테일들이 지수 상승으로 이어졌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겠죠. 자, 다음 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좀 나왔던 주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QT 조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FOMC 직전에 좀 급하게 낸 듯한 느낌의 기사를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부채 한도 위기가 올라감에 따라서 연준이 QT 조정을 고려 중이다라는 언급 내용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준이 대차대조표 축소 관련한 언급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QT 국채의 월간 한도는 25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축소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 모기지 담보증권이라고 하는 MBS의 월간 한도는 350억 달러로 유지한다라는 내용인데요. 부채 한도의 경우에는 부채 한도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무부가 채권 발행을 줄이면서 연준 유동성 축소가 겹칠 경우 시장에 충격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체린 앵커가 경제 전망이라던가 성명서의 변화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언급을 해줬는데요. 이번에 좀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이전의 성명서와 변화가 된 부분입니다. 다음 장도 이어서 바로 살펴보시면요. 성명서 변경의 주요 내용 첫 번째, 고용과 인플레이션의 목표 달성 리스크가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부분 삭제가 됐다라는 점, 그리고 경제 전망이 그냥 불확실하다라고 표현을 했던 점이 조금 더 구체적이 됐습니다. 경제 전망에 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언급이 된 건데요. QT 추가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은 앞서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주요 내용 살펴보시면요. 지금 뭐 여러 가지 고용이라던가 인플레이션 상황에 대한 언급들이 나타났다면 기준금리 만장일치 동결 결정, 그리고 실업률에 대한 노동시장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세한 코멘트들이 좀 변화가 감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FOMC 리스크를 주의하자라는 코멘트도 추가가 됐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CNBC에서 나왔던 단독 보도 내용 앞서서 전해드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 업계 임원들을 만난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함께 들여다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9일 오후 백악관에서 미국 정유사 10여 곳의 최고 경영자와 만나 에너지 정책 관련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CNBC는 익명의 정부 고위관리 제보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유사 CEO들의 회동 소식을 전하며 더그 버검 내무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 장관도 회의에 참석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버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출범 시 백악관 직속으로 신설한 국가에너지패권 강화위원회 위원장, 라이트 장관은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에너지 패권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별표 5개로 이야기를 했던 인물입니다. 오일과 가스 쪽에 이렇게 아젠다의 중요성 5칸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는 석탄인데요. 석탄도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에너지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풍력 역시도 아젠다가 4칸으로 칠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호도를 나타내고 있죠.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도 일단 참석한다고 하는 이번 회동, 일단 기사에 언급된 기업들은 코멘트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급되고 있는 기업들은 쉐브론, 코노코필립스, 메러선 페트롤리엄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요. 주가 반응이 아주 크게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만 국내 에너지, LNG, 피팅, 밸브 관련주들 지속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 에너지 관련한 언급이 나올 때마다 슈팅이 나오고 있죠. 에너지 지배력과 AI, 데이터 센터 등에 초점을 맞춘 회동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게 된다면 국내 관련 종목들도 움직일 가능성 함께 염두에 두셔야 되겠죠. 자,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 에너지부가 CP2 LNG 프로젝트의 수출 허가 승인을 했다라는 소식도 인베스팅닷컴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LNG 관련한 뉴스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다는 점 주요하게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엔비디아 GTC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AI라던가 데이터 센터 수요에 대한 언급들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간밤 나왔던 이슈들이 FOMC에 좀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의견도 짧게 정리했거든요. 함께 보시죠. 자, 엔비디아에 대해서 나왔던 IB들의 투자 의견입니다. 스티펠에서는 매수 180달러 제시를 하고 있고요. 지속적인 풀스택 개발 혁신적으로 보인다라는 코멘트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시티에서는 매수 163달러의 목표가 설정했고요. 자본 지출을 좀 언급을 하긴 했는데 블랙웰의 수요라던가 AI 추론에서 선도하고 있는 면에서 엔비디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그리고 키방크, 이 세 IB 중에서는 목표가 가장 높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190달러의 오버웨이트 비중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AI 분야에서 확실한 리더임을 입증했던 GTC였다라는 평가도 함께 전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비트였습니다.